헤어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직업인 나는 지금까지 별의별 사람들을 다 보아왔다. 그 가운데 존 스콰이어즈 씨의 경우에서처럼 내가 충격을 받은 일은 없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서 온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우리 부부는 1959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나와의 그 결혼이 재혼이었습니다. 아내의 전 남편은 한국 동란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고 합니다. 나와 결혼하기 4년 전쯤 아내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보살필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맡겼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클로디어, 당시 8살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 고아원에 딸을 맡길 때 입양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는 그 외동딸을 떠나보낸 것을 줄곧 후회해오고 있습니다. 근래 2, 3년 아내를 도와 나도 그 애를 찾고 있으나 전혀 소식을 알 길이 없습니다. 스콰이어즈 씨의 편지에 의하면 클로디어는 금발머리에 눈이 파랗고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가졌었다고 했다. 고아원에서는 정기적으로 그 생모에게 아이의 성장에 대한 보고를 해왔다고 하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클로디어가 재능을 인정받아 성악 레슨을 받게 되었노라고 쓰여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아원에 들어간 지 1년쯤 지난 뒤 클로디어는 어느 집의 양녀로 입양돼 갔으므로 따라서 고아원의 보고도 끊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2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다. 정당한 수속을 밟아 입양된 아이를 찾는다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일단 일을 착수했다. 우선 클로디어가 있었던 그 고아원에 가보았다. 물론 아무런 단서도 얻어낼 수 없었다. 그러나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고아원 측 사람이 무심결에 내뱉은 한마디, 클로디어가 지금은 자기 일을 가지고 있으며 호강하고 있다는 한마디 말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일이란 혹시 그 아이가 프로 가수가 됐다는 뜻은 아닐까? 나는 추리를 해보았다. 그리고 음악가 가수 명단을 모조리 뒤지기 시작했다. 금발 파란 눈에 21세 안 바뀐 가수 중에 클로디어라는 이름이 인물이 3명 있었는데 직감으로 나는 그중 하나를 짚었다. 클로디어 블레어,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소개 기사에 쓰여 있었다. 나는 먼저 그녀에게 편지를 내고 곧장 그곳으로 달려갔다. 쇼가 끝나기를 기다려 나는 무대 뒤로 그녀를 찾아갔다. 금발머리의 아름다운 아가씨였다. 그녀는 다소곳이 앉아 뜨개질에 열중해 있었다. 안녕하세요. 제게 주신 편지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매니저가 읽어주었지요. 전 장님이거든요. 그녀 첫마디에 깜짝 놀라 나는 당황한 김에 겨우 저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걸 미처 몰랐었습니다. 하고 떠든거렸다. 얼마 후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서 내가 그녀를 찾게 된 자초지정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그녀의 표정이 눈에 보이게 차갑고 사나워져가고 있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나예요. 내가 바로 8살 때 어머니한테서 버림을 받은 바로 그 아이예요. 어머니는 내가 장님이 되어간다고 버렸던 거예요. 클로디어는 격렬하게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며 또 알고 싶지도 않다고 내뱉었다. 그러나 반면 양부모에 대해서 끔찍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생모를 만나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의 마지막 청을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말았다. 나는 할 수 없이 그냥 그곳을 물러나왔다. 나는 존 스콰이어즈 씨에게 클로디어의 근황을 알려주었다.
클로디오는 장님이며 가수로서 그런대로 잘 살고 있으나 생모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도 물론 덧붙여 말해주었다. 한동안 잠잠하게 앉아있던 스콰이어즈 씨는 정말 섭섭하군요. 그러나 이왕 시작한 일이니 그의 마음을 좀 더 돌려봐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다. 따님의 마음은 아마 변하지 않을걸요. 클로디오의 말에 의하면 자기를 고아원에 넣을 때 부인께서는 그 애의 눈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던데 사실입니까? 나의 물음에 스콰이어즈 씨는 잠시 주저했다. 그건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더군요. 아무튼 단념 마시고 좀 더 힘써봐 주십시오. 다음으로 나는 클로디오의 양부모를 만나기로 했다. 양부모인 블레어 부부 역시 클로디오의 생모에 대해서 상당히 험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1시간 이상이나 설득한 끝에 겨우 클로디오를 한번 타일러보겠다는 정도의 승낙을 얻을 수 있었다. 클로디오가 마음속에 품은 한이 그 인생의 불체의 암이 될지도 모른다는 나의 말이 주요한 모양이었다. 다음날 그 가부를 묻는 나의 전화를 받은 클로디오는 처음부터 노발대발 악을 썼다. 아시겠어요? 난 버림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녀는 격렬하게 흐느껴 울었다. 내가 엄마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엄마는 날 버렸던 거예요. 장님 딸이 거추장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날더러 엄마를 용서해 주라고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사정이 있었을 테고 또 할 말도 있다니까 한 번쯤 만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전화기 저쪽에서는 흐느낌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 긴 침묵이 계속되었다. 알았어요. 지금의 양친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만나보겠어요. 그러나 딱 한 번뿐이에요. 거듭 말하지만 내 마음은 절대로 변치 않아요. 절대로. 나는 스콰이어즈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콰이어즈 씨는 그날 밤 당장 부인과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오겠다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아내 혼자 만났으면 좋겠군요. 나란히 붙은 방으로 2개만 예약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약속은 이행되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클로디오를 스콰이어즈 부인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 걸음걸이라든가 굳은 몸가짐으로 보아 클로디오로서는 그것이 조금도 마음 내게 하는 일이 아님이 분명했다. 클로디오는 혼자서는 결코 어머니 방에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고집했다. 방 안에는 커다란 소파에 파란 눈의 여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머리에 흰 머리칼이 다소 섞여 있었지만 클로디오의 언니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젊었다. 클로디오가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들리듯 말듯 말했다. 그러자 스콰이어즈 부인이 떠듬거리며 몇 년 만이지? 널 만나면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았는데 어찌된 셈인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구나. 네 목소리는 옛날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구나 하고 말했다. 그만 좀 둬요. 클로디오가 소리쳤다. 이리 가까이 원. 널 찬찬히 좀 보고 싶구나. 나는 클로디오의 손을 이끌고 그 어머니 곁으로 데려갔다. 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 2 팔을 벌렸다. 딸을 끌어안으려는 동작인 줄 알고 나는 좀 뒤로 물러섰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클로디오의 어깨에 손을 얹더니 그 손이 딸의 얼굴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재빨리 얼굴을 더듬고 나서는 다정하게 말했다. 어쩜 아주 컸구나. 게다가 아주 예뻐지고. 클로디오가 머뭇머뭇 제 얼굴을 더듬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만지며 어머니도 눈이
하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 안 보인단다. 그렇지만 너라면 어디서 만나더라도 꼭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클로디어가 와랑 눈물을 터뜨렸다. 아, 엄마가 앞을 못 보는 줄 진작 알았더라면 날 데리러 오지 않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군요. 날 버린 것도. 그렇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런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스콰이어즈 씨는 부인이 장님이라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 어째서? 아내는 당신이 딸애한테 혹시 그 말을 할까봐 겁을 먹었던 거예요. 딸애가 동정심 때문에 만나주는 것은 어머니 입장에서 참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장님에다 미망인의 몸으로 더 이상 시력을 잃어가는 딸의 보호자가 되기를 고집한다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한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클로디어는 비록 원망 가운데 12년이란 세월을 보낸 뒤이긴 하지만 그날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언제나 영원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아주 특별한 선물에 나오는 오천성님의 재회였습니다.